여러분, 잠깐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70세 생 일잔치 자리입니다. 자녀들이 케이크를 준비하고 손주들이 노래를 불러줍니다. 건강하게 70세를 맞으셨으니 축하한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이런 말들이 오가죠. 그날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직 걸을 수 있고 밥도 잘 먹고 뭐 하나 크게 불편한 것 없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로부터 1년, 2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라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변화들이 하나둘 쌓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라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70대 이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변화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무섭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미리 알면 준비할 수 있고 준비하면 막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이런 변화 속에서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시는 분들의 비결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체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0대까지만 해도 체력이 줄었다는 걸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20대, 30대만큼은 아니지만 일상생활 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산도 가고 여행도 다니고 모임에도 나가시죠. 근데 70대에 접어들면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마치 절벽을 만난 것처럼 체력이 확 떨어지는 시기가 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3층 정도 계단을 올라도 숨이 차지 않았는데 이제는 2층만 올라가도 다리가 무겁고 숨이 가빠집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봐오는 것도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장바구니가 무거워서 중간에 한번 쉬어야 합니다. 동네 한 바퀴 산책을 나갔다 오면 괜히 피곤해서 소파에 앉으면 한참을 일어나기 싫어집니다. 이런 변화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70대 초반에 한 번, 75세 전후로 또 한 번, 이렇게 계단식으로 체력이 확 떨어지는 시점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먼저 심장의 펌프 기능이 떨어집니다. 심장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심장 근육도 약해지고 한번 펌프질할 때 보내는 혈액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온몸에 산소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피곤한 겁니다. 폐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70대가 되면 폐활량이 20대 때의 60%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거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근육 감소까지 겹칩니다. 70대에 이르면 전신 근육량이 전성기 대비 상당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많이 빠지는데 허벅지 근육은 걷고 일어서고 계단을 오르는 모든 동작의 기본이거든요. 허벅지가 약해지면 일상의 모든 동작이 힘들어집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 버스에 오르는 것, 화장실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활동량이 줄잖아요. 활동량이 줄면 체력이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활동량이 더 줄고 체력은 더 떨어지고 이 악순환이 한번 시작되면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70대 초반에 체력 저하를 느꼈을 때 그때가 바로 결정적인 시점입니다. 거기서 포기하고 주저앉느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70대 후반, 80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창한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매일 20분에서 30분 동네 한 바퀴 걷는 것만으로도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70대에 접어들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다고요. 특히 무릎, 허리, 어깨, 손가락 마디.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소리가 나고 오래 걸으면 무릎이 시큰거리고 이게 70대의 일상이 됩니다. 관절이 왜 이렇게 되느냐? 관절 안에는 연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뼈와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조직인데요. 이걸 자동차 타이어에 비유해 볼게요. 새 타이어는 도로의 충격을 잘 흡수하잖아요. 그런데 수만 킬로미터를 달리면 타이어가 닳아서 얇아지죠. 연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사용하면서 조금씩 닳아 없어집니다.
문제는 연골은 한번 닳으면 다시 재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타이어는 갈아 끼울 수 있지만 연골은 그게 안 되거든요. 70대가 되면 이 연골이 상당히 닳아있는 상태입니다. 연골이 얇아지면 뼈끼리 직접 부딪히게 되고 그때 통증이 생깁니다. 이게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특히 무릎에 가장 많이 옵니다. 무릎은 우리 체중을 평생 지탱해온 관절이니까 당연히 가장 많이 닳겠죠. 70대 이상에서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허리도 큰 문제입니다.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 이것도 일종의 쿠션인데 나이가 들면 수분이 빠지면서 쪼그라듭니다. 그러면 척추뼈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고 신경을 누르면서 통증이 생겨요.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아픈 게 아닙니다. 다리까지 저리고 오래 서 있기도 힘들고 오래 앉아 있기도 힘들어집니다. 결국 움직이는 것 자체가 싫어지는 거죠. 여기서 또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관절이 아프니까 움직이기 싫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관절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니까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더 커지고 부담이 커지니까 더 아프고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며 상태가 나빠집니다. 골다공증도 70대에 본격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뼈의 밀도가 줄어들어서 뼈가 약해지는 건데 특히 여성분들에게 심합니다.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면서 뼈가 빠르게 약해지거든요. 70대 여성의 상당수가 골다공증을 갖고 계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통증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은 70대의 큰 도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통증을 참기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영이나 물속 걷기 같은 수중 운동은 관절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가장 서글프게 느끼시는 변화 중 하나인데요. 바로 눈과 귀의 변화입니다. 세상을 보고 듣는 감각이 점점 흐려진다는 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삶 자체가 달라지는 경험이거든요. 먼저 눈 이야기를 해볼게요. 70대가 되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시력에 문제를 느끼십니다. 가장 흔한 것이 백내장입니다. 백내장은 눈 안의 수정체가 뿌옇게 흐려지는 병인데요. 마치 안경에 김이 서린 것처럼 세상이 뿌옇게 보이는 겁니다. 70대 이상에서 백내장 유병률이 70%를 넘는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에요. 더 걱정되는 것은 황반변성입니다. 황반이라는 건 망막의 중심부인데 이 부분이 손상되면 시야의 정중앙이 안 보이게 됩니다. 사람 얼굴을 바라봐도 가운데가 검게 보이고 글씨를 읽으려 해도 글자가 찌그러져 보이는 거예요. 이건 백내장과 달리 한번 손상되면 완전히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70대 이후에 급격히 늘어나는 질환이라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70대가 되면 청력도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노인성 난청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달팽이관 안에 있는 청각세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어서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높은 음부터 잘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전화 벨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여성이나 아이의 목소리가 뭉개져서 들리거나 그러다가 점점 진행되면 일상 대화도 어려워집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점점 크게 틀게 되고 여러 사람이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힘들어집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잘 안 들리면 대화가 어렵잖아요. 대화가 어려우면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해집니다. 상대방이 말하는데 자꾸 뭐라고 하고 되묻는 게 미안하고 엉뚱한 대답을 할까봐 걱정되고 그래서 점점 사람 만나는 걸 피하게 됩니다. 모임에 안 나가고 전화를 안 받고 대화를 줄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감각 저하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청력 저하가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겁니다. 귀가 잘 안 들리면 뇌가 소리를 처리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그만큼 다른 인지 기능에 쓸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또한 사회적 교류가 줄면서 뇌에 대한 자극 자체가 감소하니까 인지 기능이 더 빨리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보청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보청기를 끼는 것이 단순히 소리를 잘 듣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치매 예방과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한 중요한 건강관리 수단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변화, 눈과 귀의 쇠퇴. 이것은 세상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검진과 보조기구의 도움으로 그 벽을 충분히 낮출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소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0대가 되면 먹는 것에도 큰 변화가 옵니다. 예전에는 뭘 먹어도 탈이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과식해도 속이 더부룩하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속이 쓰리고 변비가 일상이 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먼저 위에서 나오는 위산의 양이 줄어듭니다. 위산은 음식을 분해하고 소화시키는 핵심 물질인데 70대가 되면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분비량이 줄어들 수 있어요. 위산이 부족하면 음식이 제대로 소화가 안 됩니다. 특히 고기 같은 단백질 식품이 잘 안 소화되죠.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속이 불편하다, 소화가 안 된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고기를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잖아요. 소화가 안 된다고 고기를 안 먹으면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장 운동도 느려집니다. 장 안의 근육이 약해지면서 음식물을 밀어내는 힘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변비가 생기고 배가 자주 더부룩하고 가스가 많이 차게 됩니다. 변비가 만성이 되면 식욕까지 떨어집니다. 배가 항상 불편하니까 밥 먹기가 싫어지는 거죠. 먹는 양이 줄어드니까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영양 상태가 나빠지니까 체력이 떨어지고 또다시 악순환입니다. 장내 세균 환경도 크게 변합니다. 우리 장 안에는 수조 개의 세균이 살고 있는데 이걸 장내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장에는 유익한 세균이 많은데요. 나이가 들면 유익한 세균은 줄고 유해한 세균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소화 능력뿐만 아니라 면역력, 심지어 기분과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장이 제2의 뇌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소화력을 조금이라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한 끼에 많이 먹기보다는 조금씩 여러 번 나눠 먹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단백질은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긴 고기보다는 부드러운 생선, 두부, 달걀, 유제품 같은 것이 소화에 부담이 적습니다. 셋째,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넷째,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해요. 수분이 부족하면 변비가 더 심해지거든요. 네 번째 변화, 소화력의 저하. 이것은 밥상 앞에서 시작되는 조용한 변화이지만 온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0대에 접어들면 잠에 대한 불만이 정말 많아집니다. 밤에 잠이 잘 안 온다, 겨우 잠들었는데 새벽 서너 시에 깨서 다시 잠을 못 잔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이런 호소가 아주 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70대 특유의 문제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바로 야간 빈뇨입니다. 밤에 소변이 마려워서 두세 번씩 깨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나이가 들면 방광의 용량이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방광이 소변을 300에서 400ml까지 저장할 수 있었는데 70대가 되면 200ml도 못 참는 경우가 생겨요. 게다가 항인효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어서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남성분들은 전립선 비대증까지 겹치면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고 자주 마렵고 밤에 더 자주 깨게 됩니다. 밤에 두세 번씩 깨면 당연히 수면의 질이 떨어지겠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도 어렵고 겨우 잠들어도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8시간을 침대에 누워 있어도 실제로 숙면을 취한 시간은 서너 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매일 반복되면 낮에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짜증이 나고 의욕이 없어집니다. 만성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곤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면역력 저하, 혈당 조절 장애, 인지 기능 저하,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70대의 수면을 개선하려면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저녁에 수분 섭취를 줄입니다. 셋째, 잠자리 환경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넷째, 아침에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변화, 수면 패턴의 변화. 밤이 편안하지 않으면 낮도 편안할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변화일 텐데요. 기억력과 인지 기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0대가 되면 이런 경험이 잦아집니다. 분명히 무언가를 하러 부엌에 갔는데 거기 서서 내가 뭐 하러 왔지? 하고 멍하니 서 있게 됩니다. 사람 이름이 입에서 맴도는데 도저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제 무슨 반찬을 먹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리모컨을 어디 뒀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찾게 됩니다. 이런 건망증이 생기면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십니다. 나 혹시 치매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노화에 의한 건망증과 치매의 전조 증상은 다르다는 겁니다. 구분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 어제 저녁에 뭐 먹었지? 하고 한참 기억이 안 나다가 아 그래 된장찌개 먹었지 하고 떠오르는 것은 정상적인 건망증입니다. 하지만 치매의 경우에는 힌트를 줘도 그 자체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녁을 먹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 70대에 나타나는 인지 변화는 기억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판단 속도가 느려집니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 이른바 멀티태스킹 능력도 떨어집니다. 요리를 하면서 동시에 전화를 받고 불세기를 조절하는 것이 예전에는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인지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뇌도 근육처럼 쓰면 쓸수록 유지가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은 뇌 운동입니다. 악기를 배운다거나 새로운 언어를 공부한다거나 처음 해보는 요리를 한다거나 독서도 좋고 바둑이나 체스 같은 전략 게임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자극입니다. 여섯 번째 변화, 기억과 인지의 변화. 깜빡깜빡하는 것이 늘었다고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뇌를 꾸준히 사용하는 습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잠깐 여기서 한숨 돌리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변화를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듣고 계시면서 마음이 무거우셨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변화들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에요. 7번째 이야기, 마음의 변화입니다. 70대에 접어들면 몸만 변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크게 변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변화는 몸의 변화보다 더 알아차리기 어렵고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은퇴를 한 지 오래됐습니다. 사회에서 나의 역할이 없어진 지도 한참 됐습니다. 예전에는 직장에서, 사업에서, 가정에서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였는데 지금은 어딜 가도 내가 꼭 필요한 곳이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녀들은 다 커서 자기 살림을 하고 손주들은 어릴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더니 이제 커서 친구들이 더 좋다고 합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은 집에 혼자 남아 텔레비전만 보며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마음속에 천천히 무기력감이 쌓입니다. 딱히 슬픈 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매일이 비슷하고 특별히 기다려지는 것이 없고 뭘 해도 재미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노년기 우울증의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문제는 노년기 우울증은 젊은 사람의 우울증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은 슬프다, 우울하다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잖아요. 하지만 70대 어르신들은 우울하다는 말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리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여기저기 몸이 안 좋다, 입맛이 없다고요. 우울감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도 가족도 이것이 우울증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70대 이상에서 우울증 유병률이 20%를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5명 중 1명 이상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뜻인데 실제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 분은
그 중에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원래 그런 거라고, 기운이 없는 건 당연한 거라고 넘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장병 위험이 올라가고 인지기능 저하가 빨라지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나빠집니다. 우울하니까 밥을 안 먹게 되고, 밥을 안 먹으니까 체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니까 움직이기 싫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더 우울해지고, 몸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가 서로를 끊임없이 악화시키는 겁니다.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세요.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일부러라도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로당이든 종교 모임이든 동네 산책 모임이든 어떤 형태로든 정기적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약 무기력함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이것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가족에게 이야기하고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우울증은 치료가 되는 병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참으실 필요가 없어요. 7번째 변화, 마음의 변화. 몸이 쪼그라드는 것도 힘든데 마음까지 쪼그라들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마음은 우리가 돌볼 수 있습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70대가 되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병원이 일상의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내과 가서 혈압약 타오고, 정형외과 가서 관절 주사 맞고, 안과 가서 눈 검사 받고, 비뇨기과 가서 전립선 약 받고, 이런 식으로 병원 다니는 것만 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됩니다. 병원이 직장이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죠.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약 80% 이상이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계시고, 상당수가 2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동시에 갖고 계십니다. 고혈압에 당뇨병이 같이 있고, 거기에 고지혈증까지 있고, 관절염까지 있는, 이렇게 여러 가지 병이 겹치면 약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겠죠. 아침에 먹는 약만 7알, 저녁에 먹는 약 서너 알, 식전에 먹는 약, 식후에 먹는 약, 취침 전에 먹는 약, 약 먹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일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약들이 전부 아무 문제 없이 잘 작동하면 다행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이 많아지면 약끼리 충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 약의 효과를 다른 약이 방해하기도 하고, 2약이 만나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간과 콩팥의 기능이 떨어져서 약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능력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같은 양의 약을 먹어도 몸속에 더 오래 남아있게 되고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어지러움, 졸림, 식욕 저하, 변비, 구역감, 이런 증상들이 나이 탓인 줄 알았는데 실은 약 부작용이었다는 경우가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70대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약 점검을 하라고 권합니다. 지금 먹고 있는 약의 전체 목록을 가지고 주치의와 상의해서 정말 꼭 필요한 약인지, 줄이거나 빼도 되는 약은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절대로 혼자 판단해서 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점검 자체를 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약이 계속 쌓이기만 하거든요. 8번째 변화, 만성질환과 약의 일상화. 병원과 약이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지만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자, 지금까지 8가지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몸의 변화, 감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그리고 일상의 변화까지. 70대에 접어들면 이 모든 변화가 한꺼번에 또는 하나씩 차례로 찾아옵니다. 듣고 계시면서 마음이 좀 무거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9번째 이야기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변화들, 이것들이 모두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요? 노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고 누구나 늙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같은 70대라도 어떤 분은 활기차게 생활하시고 어떤 분은 침대에서 못 일어나십니다. 같은 나이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 차이는 유전자가 아니라 대부분 생활 습관에서 옵니다. 실제로 70대, 80대에도 건강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연구한 결과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첫째, 매일 몸을 움직입니다. 특별한 운동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동네를 한 바퀴 걷는 것,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걷기는 심장을 강하게 하고 폐 기능을 유지하고 근육을 보존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합니다. 한 가지 운동이 이 모든 걸 해줍니다. 여기에 간단한 근력 운동을 추가하면 더 좋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기,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 하기, 발뒤꿈치 들었다 내리기, 이런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70대, 80대에 근력 운동을 시작해도 근육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둘째, 단백질을 의식적으로 챙겨 먹습니다. 밥과 김치, 나물 위주의 식사만으로는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매 끼니 달걀 한 개,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우유 한 잔, 이런 식으로 단백질이 들어간 음식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고기가 소화가 안 되면 잘게 다져서 드시거나 부드러운 형태로 조리해서 드시면 됩니다. 단백질 보충 음료도 좋은 대안입니다. 셋째, 사람을 만납니다. 이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 3회 이상 집 밖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어르신들의 우울증 발생률이 혼자 지내는 분들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만남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원에서 이웃과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경로당에서 화투를 치는 것도 좋고,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꾸준히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넷째,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합니다. 텔레비전은 뇌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뇌를 쉬게 합니다. 물론 쉼도 필요하지만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는 건 뇌에 좋지 않습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간단한 퍼즐이나 게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두뇌 훈련 앱을 사용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째, 수면 위생을 지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저녁에는 카페인과 수분 섭취를 줄이고 잠자리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는 것, 이런 기본적인 수면 습관만 지켜도 수면의 질이 상당히 개선됩니다. 여섯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약을 점검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눈과 귀 검사도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먹고 있는 약에 대해서도 6개월에 한 번씩은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6가지는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시설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알면서도 안 하는 겁니다.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미루는 사이에 몸은 점점 더 굳어지고 마음은 점점 더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에 20분만 걸어보겠다. 오늘 저녁에 달걀 한 개를 더 먹어야지. 내일은 친구한테 전화 한 통 해야지. 이렇게 작은 것 하나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9번째 이야기. 그래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 70대의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그 변화의 속도와 깊이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70대에 접어들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관절과 뼈가 약해지고 눈과 귀가 나빠지고 소화력이 떨어지고 잠이 얕아지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마음이 위축되고 병원과 약이 일상이 됩니다. 이 모든 변화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순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변화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나빠지면 다른 것도 따라서 나빠지는 악순환 구조를 갖고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를 좋게 만들면 다른 것도 따라서 좋아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유지되고 근육이 유지되면 낙상을 예방하고 낙상이 줄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바깥 활동이 늘고 바깥 활동이 늘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사람을 만나면 우울감이 줄고 우울감이 줄면 잠도 잘 자게 되고 이렇게 선순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70대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20대, 30대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70대에 맞는 삶의 방식, 70대에 맞는 건강관리법, 70대에 맞는 행복을 찾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70대이시거나 곧 70대에 접어드시는 분들, 이 영상을 꼭 부모님과 함께 보시거나 내용을 전해드리세요. 미리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70대부터 시작해도 효과가 있는 구체적인 운동법과 식사법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따라하실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서울에 번듯한 30평대 아파트 한 채가 있고 매달 국민연금도 꼬박꼬박 150만 원씩 들어옵니다. 자식들 다 키웠고 빚도 없어요. 이 정도면 대한민국에서 상위 20% 안에 드는 성공한 노후라고 생각하시죠? 주변에서도 아이고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는데 걱정이 없겠네 라며 부러워들 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통계청의 자산 분석 자료를 보면 소름 돋는 수치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가구의 자산 중 무려 75%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겉으로는 수억 원대 자산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루하루 현금이 없어서 벌벌 떠는 하우스푸어 노인이 될 확률이 무려 80%가 넘는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콘크리트 자산이 어떻게 여러분의 노후를 갉아먹는지 그 잔혹한 진실을 지금부터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철저하게 설계해드리는 대본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집도 있고 연금도 있는데 왜 노후가 불행해지는가 라는 주제로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해요. 많은 분이 집값만 오르면 장땡이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큰 착각이에요. 부동산은 자산이지 돈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여러분이 가진 집 한 채를 어떻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바꿀지, 그리고 연금이라는 얄팍한 방패 뒤에 숨겨진 물가라는 괴물을 어떻게 때려잡을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1시간 뒤 여러분의 노후관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 자산과 현금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아주 커다란 금덩어리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이게 시세로 10억 원이래요. 그런데 이 금덩어리는 절대 쪼개서 팔 수가 없어요. 통째로만 팔아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당장 배가 고파서 쌀 한 가마니를 사야 해요. 주머니엔 10,000원 한 장 없고요. 이때 10억짜리 금덩어리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오후의 집이 바로 이 금덩어리랑 똑같습니다. 집값은 올랐죠. 공시지가가 뛰어서 15억, 20억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는 동안 그 집은 여러분에게 단 1원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오히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쌈짓돈을 야금야금 뺏어만 가죠. 이걸 전문용어로 자산의 고착화라고 합니다. 몸을 뉘일 곳은 있는데 입에 풀칠할 현금이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콘크리트의 저주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이렇게 반박하십니다. 에이 작가님, 그래도 집값이 10억 올랐으면 나중에 팔아서 쓰면 되잖아요.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 여러분,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첫째, 노후에 집을 파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30년 넘게 산 동네, 정든 이웃, 익숙한 병원과 공원, 이걸 다 포기하고 낯선 곳으로 이사 가기가 쉬울까요? 실제로 노인 빈곤층의 상당수가 집을 팔아 규모를 줄여 이사 가느니 차라리 굶겠다고 말합니다. 심리적 거부감이 경제적 이성을 압도하는 거죠. 둘째, 세금의 역습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돈이 느는 게 아니라 국가에 내야 할 세금만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150만 원 받아서 재산세 내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결국
종이 위에 부자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지인 중 한 분인 70대 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강남에 20억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계세요. 대출도 다 갚았죠. 겉보기엔 성공한 인생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분 점심에 친구들 만날 때마다 눈치 보느라 바쁩니다. 커피 한 잔 사는 것도 손이 떨린대요. 왜냐고요? 연금 180만 원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아파트 관리비 40만 원 나가죠. 각종 세금 할부로 내면 30만 원 빠지죠. 건강보험료가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30만 원 넘게 나옵니다. 남은 돈 80만 원으로 부부 내외가 식비하고 경조사 챙기고 병원비 쓰려니까 매달 적자인 거예요. 결국 이분은 얼마 전부터 야간 경비 일을 알아보고 계십니다. 20억짜리 집에 살면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비극. 이게 남의 일 같으신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잖아요. 첫째,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세요. 굳이 30평대 아파트에 노부부 단둘이 살 필요가 있을까요? 집을 전세 주고 본인은 더 저렴한 곳으로 월세를 가거나 아예 집을 팔고 차액으로 상가나 배당주 같은 현금 흐름 자산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둘째, 주택연금을 진지하게 검토하세요. 집을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내 집은 내가 다 쓰고 간다는 마인드셋이 필요해요. 국가에서 보증하는 주택연금은 죽을 때까지 현금을 꽂아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셋째, 현금 보유 비중을 강제로 늘리세요. 지금 당장 부동산 비중을 50% 이하로 낮추는 포트폴리오 재편을 시작해야 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자식들이 집 물려받길 원하는데 어쩌냐고 물으십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노후에 돈 없어서 자식에게 손 벌리는 게 자식들에겐 더 큰 짐입니다. 엄마 아빠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게 최고의 유산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자, 그런데 집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연금, 사실 거기엔 물가라는 놈이 파놓은 거대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20년 뒤 여러분이 받는 200만 원이 지금의 200만 원과 같을까요? 이제부터 그 충격적인 실체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연금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여러분, 국민연금 150만 원, 200만 원 나오면 그래도 밥은 안 굶겠다 라고 안심하시죠. 그런데 여기에 정말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어요. 바로 물가 상승률이라는 소리 없는 도둑입니다. 흔히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주니까 안전하다고 믿으시잖아요. 맞아요. 숫자는 올려주죠. 하지만 여러분의 실제 구매력은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 짜장면 가격이 얼마였는지 기억나시나요? 2,500원에서 3,000원 정도면 배불리 먹었죠. 지금은 어떤가요? 7,000원, 8,000원은 줘야 합니다. 거의 3배가 올랐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연금 수령액이 그만큼 3배가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연금은 과거의 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미래의 미친 물가를 따라잡는 데 한계가 명확해요. 즉, 지금의 200만 원이 20년 뒤에는 지금의 100만 원 가치도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건 건강보험료의 역습이에요. 직장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 내주니까 몰랐죠? 퇴직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순간 여러분의 집과 자동차 그리고 그 소중한 연금 소득에까지 모조리 점수가 매겨져서 건보료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연금 200만 원 받아서 건보료로 30만 원, 40만 원 떼이고 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160만 원 남짓이에요. 그런데 물가는 계속 오르죠. 통계청 발표가 아니라 여러분이 마트에서 느끼는 체감 물가는 연 5% 이상입니다. 결국 연금만 믿고 있다가는 시간이 갈수록 가난해지는 구조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이 그래도 나는 공무원 연금이라 괜찮아 혹은 개인 연금 들어놨어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본 수많은 은퇴자분은 예상치 못한 복병에 무너졌어요. 바로 생활 수준의 하한선입니다. 현역 시절에 쓰던 돈이 있는데 은퇴했다고 갑자기 라면만 먹고 살 수 있나요? 제 상담 사례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교직에 계시다 은퇴해서 연금이 300만 원 가까이 나오던 분이었죠. 남들이 보기엔 신의 직장,
신의 노후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은퇴 5년 만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셨습니다. 연금 나오니까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집 한 채 있는데 좀 도와줘야지라는 무리한 지원으로 이어졌고, 결국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대출 이자 갚는데 다 들어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연금은 노후의 최저 생계비일 뿐이지 여유 자금이 아닙니다. 연금만으로 노후가 해결된다는 생각은 당장 버리셔야 해요. 오히려 연금을 받으면서도 내가 따로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제2의 월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금은 그저 여러분의 숨통만 붙여넣는 인공호흡기 역할밖에 못할 거예요. 자, 그런데 집도 있고 연금도 있는 분들이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통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식이라는 블랙홀입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미안하다는 이유로 내 노후 자금을 자식에게 퍼부어주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정말 가슴 아프지만 가장 현실적인 문제, 바로 자식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 부모님들 참 대단하죠. 본인은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만큼은 최고로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후 준비 다 해놓고 막판에 파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식에게 쏟아붓는 돈 때문이에요. 어느 설문조사를 보니까 은퇴 세대의 절반 이상이 자녀의 결혼 자금이나 주택 마련을 위해 내 노후 자금을 쓸 의향이 있다고 답했더라고요. 요즘 결혼 비용이 어디 한두 푼인가요?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예식비에 혼수까지 합치면 억소리가 절로 납니다. 이때 부모님들이 내가 집도 한 채 있고 연금도 나오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겠지라며 무리하게 현금을 털어줍니다. 심지어는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자식 손에 쥐어주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자식에게 거액을 건네고 나면 여러분의 수중에는 뭐가 남나요? 평생을 일궈온 소중한 노후 자본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자식은 고마워하겠죠. 하지만 그 고마움이 여러분의 남은 30년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자식들도 자기 살기 바쁘거든요. 더 심각한 건 손주 양육이라는 덫입니다. 자식들 맞벌이 하니까 안쓰러워서 손주 봐주기 시작하시죠? 처음엔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몸은 몸대로 축나고 손주 간식비에 장난감비까지 은근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에 사시는 60대 후반 이 선생님 부부 이야기예요. 공무원 퇴직하시고 연금 350만 원의 아파트도 한 채 있으셨죠. 그런데 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니까 퇴직금 2억을 선뜻 내주셨어요. 딸 결혼할 때는 집 전세금 보태라고 또 1억을 대출받아 주셨고요. 지금 이분들 어떻게 지내시는 줄 아세요? 연금 350만 원 중에서 아들 사업 자금 빌릴 때 받은 대출 이자로 120만 원이 나갑니다. 남은 돈으로 생활하려니 예전 같은 여유는 꿈도 못 꾸죠. 아들은 사업이 힘들다며 연락도 뜸해졌고, 딸은 육아하느라 정신없어서 명절에나 겨우 얼굴 봅니다. 이 선생님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세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 노후는 이게 전부인가? 하고 말이죠. 여러분,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식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을 철저하게 분리하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무너져서 나중에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만큼 큰 불효는 없습니다. 얘야,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 테니 너희도 너희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고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자식이라는 블랙홀에서 벗어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대한 파도가 하나 더 있거든요. 바로 건강입니다. 돈이 있어도 집이 있어도 건강을 잃고 병원비와 간병비로 전 재산을 쏟아붓게 되는 메디컬 푸어의 실상.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외면하고 싶지만 사실 노후에 가장 많은 돈을 앗아가는 주범인 의료비 이야기를 해볼게요. 흔히들 실비보험 하나 있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수술비나 약값이 아닙니다. 바로 간병비예요. 요즘 간병인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보통 15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까지 갑니다.
한 달이면 450만 원에서 600만 원이에요. 국민연금 150만 원, 200만 원 받아봤자 간병인 보름 쓰면 끝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메디컬 푸어의 실체예요. 병을 고쳐서 퇴원하는 게 아니라 병원비와 간병비 때문에 집을 팔고 가족 전체가 경제적 파멸로 들어가는 입구 말이죠. 건강보험이 다 해줄 것 같지만 간병비는 아직 비급여 항목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이 와서 봐주면 되지 않느냐고요? 요즘 세상에 어느 자식이 직장 그만두고 부모님 곁을 24시간 지킬 수 있겠어요? 결국은 사람을 써야 하는데 이 비용이 1년, 2년 길어지기 시작하면 억 단위 돈이 우습게 깨집니다. 실제로 제 상담 고객 중에 은퇴 후 여유롭게 사시던 70대 부부가 계셨어요. 그런데 할아버님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거동이 불편해지셨습니다. 2년 동안 간병인을 썼는데 그동안 모아둔 현금 1억 원이 바닥났습니다. 결국 살던 집을 급매로 내놓고 요양병원으로 옮기셨어요. 할머니는 그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리셨고 자식들은 병원비 분담 문제로 서로 싸우다 명절에도 보지 않는 사이가 됐습니다. 집도 있었고 연금도 있었지만 간병이라는 변수 하나에 중산층 가정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년이었어요. 여러분, 노후의 건강은 단순히 운동 열심히 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해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보험증권을 다시 확인하세요. 암이나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기 요양 상태가 되었을 때 매달 생활비가 나오는 보험이 있는지, 간병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 몸이 아파질 때를 대비해서 비상의료비라는 명목의 현금을 반드시 따로 떼어 놓으셔야 합니다. 이건 자식 결혼 자금도 아니고 생활비도 아닙니다. 오로지 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예요. 자, 몸이 아픈 것도 무섭지만 사실 멀쩡하게 살아있어서 더 무서운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품위 유지비 때문인데요. 남들 하는 만큼 하고 살려다 보니 연금이 바닥나는 현상, 이 중산층 노후 빈곤의 단계는 어떻게 찾아오는지 다음 파트에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의외로 많이 간구하시는데 실제로는 가랑비에 옷 젖듯 여러분의 통장을 말려버리는 품위 유지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은퇴한다고 해서 갑자기 산속에 들어가 도사처럼 살 수 있을까요? 30년, 40년 동안 지켜온 내 사회적 지위와 생활 수준이 있는데 은퇴했다고 해서 바로 다음 날부터 1,000원짜리 김밥만 먹고 살 순 없는 노릇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게 바로 생활 수준의 하한선 문제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 보통 부부 합산 300만 원 내외라고 하죠. 그런데 이건 정말 숨만 쉬고 살 때 이야기예요. 친구들 만나서 골프도 한번 쳐야 하고 동창회 가서 밥값도 가끔은 내야 하죠. 경조사는 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자식들 돌잔치, 친구 자녀 결혼식, 장례식 한번 갈 때마다 10만 원, 20만 원씩 쑥쑥 빠져나갑니다. 문제는 이 사회적 체면을 지키는 비용이 인플레이션과 만나면 괴물이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연금에만 의지하는 노후에는 이 10만 원이 내 일주일치 식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에게 나 이제 돈 없어서 모임 못 나가 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모임에 나가고 예전처럼 돈을 쓰다가 결국 중산층 노후 빈곤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 가장 우울증에 많이 걸리는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통장에 돈이 아예 없을 때가 아니에요. 예전처럼 친구들 만나서 웃고 떠들고 싶은데 내 주머니 사정 때문에 그 무리에서 소외될 것 같다는 공포가 밀려올 때입니다.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10,000원짜리 한 장에 벌벌 떨어야 하나라는 자괴감이 밀려오는 거죠. 이런 심리적 타격은 결국 무리한 지출로 이어지고 연금은 들어오는 족족 카드가 메꾸는 데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노후에는 관계의 다이어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역 시절의 인맥을 은퇴 후에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건 욕심이에요. 내 경제적 상황에 맞는 새로운 커뮤니티를 찾고 지출 규모를 과감하게 줄여야 합니다. 품위는 돈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질서 있게 살아가는 당당함에서 나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암울한 이야기만 하고 끝낼 거냐고요? 아니죠. 이제부터는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집도 있고 연금도 있는데 힘들다면 그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합니다. 60세부터 다시 시작하는 현금 제조기 전략. 어떻게 하면 잠자는 내 자산을 깨워서 매달 현금이 쏟아지게 만들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해결책을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까지 겁만 들인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사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60세, 70세가 되어도 늦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잠자는 집을 깨우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부동산은 자산이지만 돈은 아니라고요. 만약 여러분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번듯한 집 한 채를 가지고 계신다면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많은 분이 내 집을 국가에 뺏기는 거 아니냐, 자식한테 미안해서 못하겠다 하시는데 이건 뺏기는 게 아니라 내 집을 담보로 평생 월급을 받는 금융상품이에요.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집값이 떨어져도 처음 정해진 연금액을 죽을 때까지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심지어 부부 두 분이 다 돌아가실 때까지 나오고 나중에 집값이 남으면 자식들에게 상속까지 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 집에서 당당하게 품위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는 최고의 카드죠. 두 번째 전략은 소액 노동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60대 이후의 100만 원은 현역 시절의 5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 돈은 내 자산을 갉아먹지 않게 막아주는 방어막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3, 4시간 큰 부담 없는 일자리를 구해서 월 100만 원만 벌어도 여러분의 노후 생활비 절반이 해결됩니다. 요즘 시니어 인턴십이나 지자체 일자리 사업 혹은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기술을 활용한 자문 업무 등 찾아보면 길은 많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일을? 이라는 자존심만 내려놓으시면 매달 들어오는 그 100만 원이 여러분의 연금을 지키고 자산을 보존하는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자산의 다이어트와 재배치입니다. 지금 당장 종이 한 장 꺼내서 여러분의 자산 목록을 써보세요. 거주용 부동산, 예적금, 주식, 보험. 아마 부동산 비중이 80%가 넘는 분들이 태반일 거예요. 이걸 강제로 조정해야 합니다. 만약 아이들이 다 독립해서 방이 남는다면 집 규모를 줄여서 이사 가세요. 이른바 다운사이징입니다. 10억짜리 집에서 6억짜리 집으로 옮기기만 해도 여러분 손에는 현금 4억이 생깁니다. 이 4억을 배당주나 연금 저축에 넣어두면 매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합니다. 집 한 채만 깔고 앉아 있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삶의 질이 보장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현금 흐름의 다변화입니다. 국민연금 하나에만 목매지 마세요. 주택연금, 소액 노동소득, 배당소득, 그리고 개인연금까지 최소 4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가 막혀도 다른 곳에서 돈이 흘러나오게 설계해야 불안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노후가 힘든 게 아니라 돈이 나올 곳이 없어서 노후가 힘든 것이라는 말을 꼭 명심하세요. 자, 그런데 돈만 준비됐다고 노후가 행복할까요? 제가 본 수많은 자산가 중에서도 돈은 많은데 눈빛이 공허한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바로 노후의 마지막 퍼즐, 심리적 파산을 막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쩌면 오늘 드린 그 어떤 경제적 조언보다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몰라요. 바로 심리적 노후 파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집도 있고 연금도 넉넉하고 자식들도 다 성공했는데 정작 본인은 매일 병원을 전전하거나 무기력하게 TV만 보며 하루를 보내는 분들 말이죠. 사는 게 재미가 없어.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싶어. 현역 시절에는 직함이 여러분을 설명해 줬죠. 누군가의 부장님, 사장님, 혹은 누구 엄마, 누구 아빠로 불리며 사회적 존재감을 확인받았습니다. 하지만 은퇴하는 순간 그 모든 껍데기가 벗겨집니다. 오로지 나라는 사람만 남게 되는데 평생 나를 돌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들은 이때 거대한 공허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를 불러주는 곳이 없고 내가 쓸모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면
인간은 빠르게 늙고 병듭니다. 외로움은 노후에 마주하는 가장 비싼 질병이에요. 우울증 치료비, 무기력증으로 인한 건강 악화, 이 모든 것이 결국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은 돈의 관리만큼이나 시간의 관리와 관계의 관리에 철저합니다. 거창한 취미가 아니어도 좋아요. 매일 아침 갈 곳이 있다는 것, 나를 반겨주는 동료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는 그 감각이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액 노동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돈 100만 원의 가치보다 규칙적으로 씻고 옷을 갖춰 입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그 루틴이 여러분의 정신을 깨어있게 만듭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집, 연금, 자식, 건강,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까지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첫째, 집 한 채에 내 모든 인생을 걸지 마세요.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고 내 집을 현금으로 바꾸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둘째, 연금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입니다. 물가와 세금의 역습을 이겨낼 제2, 제3의 현금 흐름을 지금 당장 만드셔야 합니다. 셋째,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은 자식과 나 모두를 망치는 길입니다. 경제적 독립이야말로 최고의 유산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넷째, 건강은 곧 돈입니다. 간병비와 의료비에 대한 현실적인 대비책을 세우십시오. 마지막으로 돈보다 귀한 것은 여러분의 존재 가치입니다. 은퇴 후에도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과 관계를 끊임없이 발굴하세요. 여러분, 노후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철저히 설계한 자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평온한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은 오늘 이 영상과 함께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장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여러분의 자산 현황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내 집에서 얼마의 현금을 뽑아낼 수 있는지, 내가 70세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 노후 설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콘크리트 속에 갇힌 여러분의 노후를 구출해서 매일매일이 축제 같은 삶으로 바꾸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설계의 작은 이정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나만의 노후 준비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저는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현실적인 전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